사실 저에게 시라트는 감독 올리버 라세라는 이름보다 제작자 페드로 알모도바르라는 이름이 더욱 익숙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알기로 올리버 라세의 작품 중 정식으로 국내에 개봉한 영화는 시라트가 처음이라고 하고요. 영화제 제외하고 말이죠. 반면에 알모도바르는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의 거장이니까요. 제 채널에서도 그의 작품 패럴렐 마더스에 대한 리뷰를 하기도 했죠. 그런 이유로 저는 감독의 필모 중 시라트 딱 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워낙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작품이라 이 세계만 다루는 것도 조금 버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키워드가 있어 할 말이 많을 것 같으면서 동시에 그것들이 너무 모호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어보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무튼 제가 영화를 감상하고 분석한 여러 관점들을 흐트려 놓는 방식으로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의 오프닝 자막이 하나 뜹니다. 시라트는 천국과 지옥을 잇는 다리라고 말이죠. 조금 더 서칭을 해보니 이슬람에서는 심판의 날 건너야 하는 다리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튼 그런 관점에서 로드무비의 외피를 지닌 작품 속 인물들이 떠나는 여정길이 시라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옥에서 천국에 도착한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지옥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물론 영화의 끝자락 일행 중 절반 이상이 사망하고 집과 다름없는 차를 모두 잃게 되고요. 심지어 루이스의 입장에서 아들까지 잃은 결말이니 그들은 천국에 도착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루이스가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방문한 레이브 파티장이 그나마 천국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레이브 파티 중 밤이 되었을 때 아마도 주최 측의 누군가가 레이저를 사용해 거대한 절벽의 계단 형상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천국의 계단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극 중에 천국과 지옥을 단순히 구분지을 수 없는 역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작가는 천국과 지옥의 상대성,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해 둘 간 갭 차이의 극소성에 대해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4가지 정도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루이스는 고집을 피워 레이브 파티에서 만난 무리의 뒤를 쫓습니다. 어찌어찌 잘 따라가던 끝에 큰 물줄기를 만나는데요. 거의 장갑차와 다름없는 그들의 트럭은 수륙 양용이 가능해 물을 손쉽게 건너가는데 반해 루이스의 차량은 그것이 불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합니다. 작별을 고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인 뒤에 레이버 무리가 가버리자 루이스는 믿는 게 아니었다며 극대노를 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그들이 돌아오죠. 자신들의 차를 이용해 루이스의 차를 견인해 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려면 차를 돌려야 하니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시간 동안 루이스는 방향을 잃었다는 지옥과 조력자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천국을 왕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여정을 이어갑니다. 악천후의 날씨에 가파른 절벽길을 운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레이버들의 차량 중 한 대의 바퀴가 진흙 속에 파묻히게 되고요. 모두 힘을 모아 차를 밀며 무사히 탈출시키게 되죠. 이때 루이스는 미소를 띠며 동료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런데 일순간 에스테반과 반려견 피파가 타고 있던 차가 후진하며 벼랑으로 추락하죠. 역시 단 몇 분의 시간 동안 루이스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천국과 아들의 사망이라는 지옥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테반을 잃은 그들은 또다시 계속 길을 나섭니다. 이제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것처럼 정처 없이 유영하는데요. 그러던 중 루이스는 약초라고 일컬어지는 아마도 마약 성분의 액체를 섭취하게 되고요. 레이버들처럼 본인도 사운드에 몸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살풀이라도 하는 듯 보이는 그는 그 순간 아주 잠시지만 평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웬걸 제이드가 지뢰를 밟아 폭발하며 그곳이 지뢰 받침이 드러납니다. 무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온 거지? 역시 찰나의 평화와 지옥도가 붙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시. 남은 자들은 지뢰를 회피하기 위해 삶의 전부인 차를 폭파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장소인 건너편 언덕에 도착할 마땅한 경로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런데 갑자기 루이스가 성큼성큼 걸어 나가고요. 원하는 목적지에 당도합니다. 남은 3명은 루이스를 벙 쪄서 쳐다보고 있죠. 이 순간만큼은 루이스가 가닿은 저편이 천국, 루이스가 직전에 있던 그 공간이 지옥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일단 생명을 연장할 방안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천국이 되니 말이죠. 사실 영화가 극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이들의 상황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 평안과 고난은 계속 스위치되어 결국 구분지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르니까요. 이것이 제가 서두에 언급한 천국과 지옥의 상대성과 극소성입니다.
그러니까 시라트의 세계관은 낙관주의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그들은 일단은 천국에 도착한 것일 수도 이라며 안심을 줄 수도 있고요. 비관주의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일단은 편해 보이지만 여전히 지옥이구나. 이라며 걱정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 이 작품은 삶에 대한 작가의 서슬퍼런 통찰이 어려있는 듯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챕터 1의 마지막으로 시라트에 녹아있는 기독교 레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작품이 기독교적 영화인가, 반기독교적 영화인가 질문한다면 저는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의 색채가 묻어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요. 제목 자체가 이미 이슬람 용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독교는 제가 그중 임의로 하나를 고른 것뿐입니다. 다만 이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시라트는 종교적인 영화다라고 말이죠. 영화 초반 레이브 파티 장면, 하루가 지나 아침이 밝고 다시 파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백발을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윽고 사람들이 손으로 매달려 있는 방사형의 쇠창살이 클로즈업 됩니다. 이때 십자가의 선명한 형상이 화면에 담기죠. 자연스레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앞서 인용한 영화의 끝자락, 루이스는 지뢰밭을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뒤따라간 비기가 죽는 것을 보니 루이스가 지뢰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루이스는 그 순간 영적인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래바람이 지난 뒤에 건너편에서 손짓하는 그의 면면은 성경 속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른 모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라트는 루이스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영화다. 첫 번째 고비, 아들 에스테반 추락사의 순간. 어쩌면 그는 다른 레이버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 절벽을 뛰어내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었겠죠. 두 번째 고비, 여전히 루이스는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리에서 이탈을 해 홀로 사막길을 한참 걷다가 쓰러지는데요. 다행히 일행들이 와 그를 구합니다. 동료들이 찾지 않았다면 루이스는 아마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지막 고비, 직전에 인용한 영화의 끝자락. 루이스는 지뢰밭을 통과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완성해내는데요. 이 역시 죽음을 회피한 셈이죠. 조금 억지스러운 연결일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3번의 생사를 넘은 루이스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속성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3이라는 숫자도 그렇고요. 죽음을 피해간 루이스와 예수님의 부활이 포개지기도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이것을 기독교에 대한 찬반으로 읽어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분명히 영화가 종교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 외에도 시라트를 보며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키워드들이 있었는데요. 감독 본인도 한 인터뷰에서 이 작품에 대해 종교적, 정치적 영화일 수 있다는 코멘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튼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 시라트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가 직접적인 인폼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는 3차 대전이 일어난 것 같고요. 토닌이 한쪽 다리를 잃은 이유도, 비기가 한쪽 팔을 잃은 이유도 아마도 전쟁 때문으로 추측되는 것이죠. 토니는 기타를 들고 짧은 노래를 부르는데요. 가사가 의미심장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데 군인으로 차출되기 싫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그들의 대화 중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종말이겠지? 아니, 이 세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종말 상태였어 라는 워딩. 저는 시라트의 배경이 근미래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극중 오래전이라 함은 사실상 지금 이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이 살고 있는 시대를 지칭한다고 여길 수도 있겠죠. 우회적으로 비수를 찌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다음 키워드는 어른. 앞서 저는 에스테반이 사망한 장면이 충격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화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루이스와 에스테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극중 둘 모두 몇 가지 유의미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영화 초반 레이브 파티에 군인들이 들어오죠. 군인들의 통제하에 차들이 줄을 서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스태프를 포함한 레이버 무리는 대야를 이탈합니다. 이때 저들을 따라가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에스테반이죠. 그들의 목적지가 다른 레이브 파티 장소일 것이라 추측되니 그곳에서 누나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녀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을 좀 나누어 주자고 이야기를 하는 인도적인 결정을 합니다. 식량을 아껴야 된다는 루이스에 비해 어떤 면에서는 더 어른스럽죠. 에스테반의 사망 직전 벼랑 끝에서 피파와 놀고 있는 에스테반이 위험해 보였는지 루이스는 차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에스테반은 차로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 장난을 이어가다가 악셀을 잘못 건드린 것인지 차가 후진을 해 비극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의사결정은 제각각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의 결정과 소년의 결정의 결과물이 다르죠. 그 의도와 그 안에 놓인 마음도 다르고요. 또한 극중 반려견 피파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아마도 전날 누군가 싼 대변을 먹은 것 같고요. 그 대변에 마약 성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파는 에스테반과 포개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나를 찾기 위해 도착한 파티장에서 잠을 청할 때 차 안에서 소년과 개가 서로 마주보는 장면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른이 싸지른 마약 먹은 똥 때문에 에스테반과 피파로 비유되는 다음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이죠.
사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3차 대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극 중 벌어지는 모든 재난을 만든 것은 당연히 윗세대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시라트는 지금의 어른 세대에 대해 날선 시선을 가진 영화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윗세대들의 징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지뢰밭에 의해 같은 윗세대가 폭발하는 장면은 꽤 노골적으로 카메라에 담깁니다. 에스테반의 초락과는 다르죠. 영화는 에스테반이 초락하는 순간을 담긴 하지만 그 결과물은 결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마지막 키워드 가족. 에스테반은 비기에게 질문합니다. 원래 가족, 그러니까 혈연으로 엮인 가족이 그립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에 대해 비기는 지금의 가족, 그러니까 함께 유랑하는 레이버들이 나에겐 가족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루이스를 보겠습니다. 루이스는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이 여정에 나서게 된 남성입니다. 즉 루이스, 실종된 딸 에스테반, 그리고 반려견 피파가 그의 원래 가족이겠죠. 그런데 영화의 끝자락 그의 주변에 남게 되는 것은 스테반, 조시, 그리고 레이버들의 반려견입니다. 구성원 수와 성별은 동일합니다. 저는 각각이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혈연 가족이 해체되고 새로운 가족이 재구성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작가는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것인가 싶은 것이죠. 그러면 리뷰의 마지막으로 시라트에 녹아있는 무성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 작품은 무성영화를 희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사막 위 거대한 스피커 더미와 거기서 나오는 강렬한 사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미지는 그 사운드에 심취해 육체를 흔드는 레이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운드는 언어와는 다릅니다. 베이스로 이루어진 가장 최소화된 소리이니 음성 언어와는 당연히 다르겠죠. 예를 들면 과거 무성영화의 효과음 같은 사운드 트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 속 언어라 할 수 있는 대사는 파티 장면이 한참 지난 후에 루이스의 입에서 처음 발화되는데요. 그러니까 헐겁게 도식화를 해보면요. 시라트는 무성영화적 이미지를 쭉 보여준 뒤에 유성영화적 서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유성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군대가 출몰하고요. 파티는 해산되죠. 그런 관점에서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 레이버들이 춤을 추는 그 파티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장소에 레이저로 천국의 계단을 그린 것도 의미심장해지죠. 무성영화를 닮은 이곳이 천국이다 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무성영화라는 키워드에 꽂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영화의 결말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움직이던 이들에게서 차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기차에 탑승하게 되죠. 말하자면 이 작품은 차에서 시작해서 기차에 도착하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기차가 달리는 극중 이미지에서 저는 자연스레 최초의 영화 루미엘의 형제의 열차의 도착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도 이 영화의 지향점은 무성영화인가 싶기도 하는 것이죠. 사막 한가운데 스피커, 그 세계를 발가벗기고 있는 듯 느껴지는 태양. 이 강렬한 이미지들은 오버랩의 방식으로 몽타주 숏을 이룹니다. 최소 단위의 사운드, 그리고 이미지. 그러니까 헐겁게 말해 그것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무성영화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꼭 무성영화라는 키워드가 아니어도 작품에는 과거로의 회귀를 염원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악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이죠. 장갑차와 다름없는 거대한 기계가 모두 사라지고 혈혈단신 몸만 남은 상태. 극단적으로 말해 육체가 전부였던 원시적 상태에 대한 희구라고 해야 될까요? 무튼 이렇게 시라트는 저에게 다층적인 감흥을 들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시라트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상대성, 둘간 갭 차이의 극소성,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